일요일 늦은 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매우 기쁘고 정말 흥분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의는 이미 전부 소명됐습니다. 우리는 이란과 아주 잘 지냈습니다. 지금은 다른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합의는 이미 이스라엘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거의 이스라엘 전체 정치 스펙트럼에 걸쳐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합의가 당장의 긴장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란의 핵 야욕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으며 앞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들의 대리 세력망, 즉 촉수들은 해체되지 않았으며 이번 합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합의가 아닙니다. 동시에 이 순간을 더 큰 전략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0월 7일 이후 3년도 안 돼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억지력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7개 전선에서 전쟁을 치렀고 이란의 지역 네트워크를 약화시켰으며 이란 자산을 직접 타격했고 중동에서 지배적인 군사 강국으로 다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총리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협력하여 예루살렘과 워싱턴 사이에 전례 없는 전략적 협력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지역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최근의 미 국방부 평가에서는 이스라엘을 미국의 모범 동맹국으로 묘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 국방부로부터 그 찬사를 받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갖춘 나라입니다. 하지만 성공이 정치적 논쟁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요일 밤에 체결된 그 합의는 즉시 핵심적인 정치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내 비판자들은 이스라엘이 더 많은 것을 성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간 긴장 보도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곧 선거가 다가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주장들이 앞으로 펼쳐질 정치적 싸움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요일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내 헤즈볼라 고위 사령관에 대한 공격은 그 자체로 메시지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외교적 진전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때 행동의 자유를 유지할 의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그리고 야당이 이를 어떻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저는 베테랑 정치 분석가 길 호프만, 24뉴스의 선임 선거 분석가이자 예루살렘 포스트의 전 정치 특파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길 호프만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도론. 협상이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거래가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이란이 아무 조치 없이 많은 돈을 얻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번 협상이 휴전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의 휴전 기간 동안 상대방은 실제로 휴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10월 7일에 시작된 전쟁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 시민들이 마침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네타냐후가 끝내 자신이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휴전에 대해 결국에는 공로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 정치에 초점을 맞춰보죠. 그리고 당신은 대서양 양쪽에서 활동하는 정치 분석가이시죠? 사람들이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말과 이렇게 많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합의에 어떻게 서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해온 말뿐만 아니라 그가 해온 행동도 그렇죠?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가 하는 행동을 보라고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눈속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는 이란과 2번의 전쟁을 치렀고 대규모 미국 폭탄을 투하했으며 미군 병력을 잃었고 그 목표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이 거래를 성사시킨 정치적 세력들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가스 가격,
사람들은 너무 많은 돈을 내는 것에 지쳤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에 지쳤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자신들의 관점에서 미국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그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공화당 후보들은 전쟁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길, 선거운동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는 임기 마지막 몇 년 동안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최소한 의회 한 곳은 장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알다시피 당신은 시카고 출신이고 저의 고향인 디트로이트와도 그리 멀지 않은 곳 출신이죠. 지금 시카고에 앉아 계십니다. 당신은 공화당 지지자입니다. 그가 이걸 성공으로 포장할 수 있을까요? 제 말은 알다시피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그가 비행기와 군인들을 철수시키고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가 정말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시카고에는 공화당 유권자가 없으며 미시간과도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당신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카고 사람들은 미시간이 멀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절제된 마음으로 시카고와 가깝다고 믿고 싶어요. 재미도 좀 있어야죠. 이해해요. 하지만 보세요. 미국에서는 일주일만 지나도 이 전쟁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그들에게 큰일이 아니었어요. 전쟁 중에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그 결과만이 TV에 나왔을 뿐이었죠. 이란에서 어떤 미사일 시설이 타격을 받았는지는 보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휘발유 가격과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도하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트럼프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걸로 긍정적인 헤드라인도 얻고 아마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릴 수도 있겠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월드컵.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 축구 경기가 열린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저는 실제 증거를 본 적도 없고 볼 생각도 없지만 그게 몇몇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고 있죠. 대통령도 막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는 금요일 서명식을 할 거예요. 세계 평화를 이룬 듯 행동할 겁니다. 그냥 두세요. 여기서 말하는 건 미국 국민들이 이란을 직접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맞죠? 제 말은 이스라엘에서는 매일 아침 일어나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란이 머리 위에 떠 있다는 걸 실제로 느끼며 살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어젯밤에도 우리는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우린 언제 대피소로 가야 할지 늘 걱정했고 오늘이나 내일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앉기 직전 핵 합의가 안 되고 그들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국 국민들에게 위협이 있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 국민 절반에겐 도널드 트럼프가 위협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도 주유하러 갔는데 가격이 4.69달러라 도널드 트럼프에게 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전쟁은 핵 위협을 상당히 후퇴시켰습니다. 이번 전쟁은 그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쟁은 미사일 위협이라는 혼란을 다뤘고 그 위협을 상당히 후퇴시켰습니다. 그 두 가지 위협은 미국이 어떻게든 해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즉각적인 정권 교체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높였던 사람들은 그건 결코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전쟁이 끝난 후에야 시작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어젯밤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이 들어오면 이란 국민들은 잠깐만, 왜 우리는 이 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지? 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 이 돈이 오직 정권에게만 가고 그 정권은 다시 헤즈볼라와 하마스 같은 단체들에게 돈을 주고 정작 자기 국민들에게는 주지 않는 걸까요? 그때 다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반란이 성공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만 보고 있고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라디오를 틀면 지금은 오직 한 가지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선거와 이란 전쟁이죠. 맞죠? 이건 하나의 내러티브고 제 생각에는 미국보다 훨씬 더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이 선거의 전환점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 말은 미국이 다음 주쯤이면 이 일을 잊게 될 거란 뜻이군요.
이스라엘이 이 일을 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번 일이 다가오는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좋아요. 우선 휴전이 유지되지 않고 북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다면 매일 이 문제를 이스라엘의 안보 실패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안보가 유지된다면 네타냐후는 10월 7일 이후로 7개의 안보 전선이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경쟁하는 군 참모총장조차도 그와 논쟁할 수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보를 기준으로 투표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네타냐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안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초정통파 징병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네타냐후에게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그는 차라리 전쟁과 평화가 이슈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이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이 확대될까요? 그리고 JNS에는 그 분야에 더 뛰어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야당은 현재 분열되어 보입니다. 그들은 트럼프와 네타냐후 사이의 균열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들이 하려는 일입니다. 베넷은 자신이 총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다고 말할 것이고 이스라엘에는 진정한 우파 총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네타냐후를 그다지 우파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헝가리에서도 그 전략이 통했습니다. 오르반은 중도나 좌파에 의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파 총리 후보를 내세워 맞섰고 이 전략이 통했습니다. 이것이 베넷 전략의 일부입니다. 반면 아이젠코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네타냐후의 강점은 세계 지도자들과 소통할 줄 안다는 것이었다고요. 그리고 분명히 트럼프가 그에게 욕을 하고 있다면 그 전략은 통하지 않은 겁니다. 아마도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지는 못하더라도 안보 경력이 있는 좀 더 겸손한 지도자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네타냐후보다 영어로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감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젠코트가 네타냐후를 상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앞으로 4개월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꽤 흥미진진할 겁니다. 제 말은 이게 바로 야당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처럼 들리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들이 늘 자신들이 더 잘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제 질문은 군사적으로 뭘 더 잘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들이 더 잘했더라면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지도부를 향해 욕설을 쓴다고 걱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즉, 많은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했을 거라고는 믿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네타냐후 총리가 라파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 한 1.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아이젠코트는 그에 반대했죠. 그리고 그는 왜 반대했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바이든도 반대했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건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라파로 들어가는 것을 멈추길 원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국내 정치적 이유로 전쟁을 끝내길 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그러면 신와르는 자유롭게 돌아다녔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네타냐후는 10월 7일의 상처를 평생 안고 갈 겁니다. 그가 책임자이며 모든 책임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베네트, 아이젠콧, 리버만 등 다른 이들이 자신들은 권력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권력은 네타냐후가 쥐고 있었습니다. 국방기관과 정보기관의 모든 다양한 지도자들은 모두 대가를 치렀습니다. 네타냐후는 정치적으로만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때가 왔습니다. 그게 그들의 입장이 될 것입니다. 언제냐고요? 집권하고 있었던 납탈리 베네트를 보면 제 생각엔 202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까지 참모총장이었던 아이젠코트도 있습니다. 사실 그는 군대를 축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맞죠? 작고 똑똑한 군대를 만든 사람, 그게 바로 아이젠코트입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군사 분야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비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좀 더 깊이 파고들지 않을까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당신은 여기서 정치 분석가잖아요. 아이젠코트의 반대자들은 그가 예전에 했던 모든 말 중에서 지금 돌이켜보면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를 나중에 문제를 일으킨 실수를 한 참모총장으로 보이게 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더 어려울 거예요. 명백한 폭탄이 아니고 10월 7일 네타냐후가 집권 중이었죠.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그걸 해내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의 안보 자격을 약화시키려면 시간도 필요하죠. 4개월이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모든 참모총장들도 실수를 했고 간츠도 실수를 했지만 이렇게 오래 버텼으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야이르 바라크도 실수를 했지만 그는 총리가 됐죠. 그래서 위험하긴 하지만 그들은 시도할 겁니다. 좋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에이젠 코트는 여론조사에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18이나. 스무석 채널 12에서는요. 24 여론조사에 따르면 에이젠 코트가 베넷보다 5석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묻고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하지 못하고 히브리어로도 조용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닌데도 이런 인기를 얻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에이젠 코트가 한 말 중에 사람들이 반복해서 인용할 만한 정말 놀랄 만한 발언은 단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상 최고의 총리가 누구였냐고 물어보면 항상 메나헴 베긴이 1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우파였거나 미국에 맞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고 아무도 네타냐후를 겸손하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안티비비를 원한다면 그게 바로 가이 아이젠코트입니다. 그는 소박한 사람입니다. 그는 만약 그가 에일랏이나 티베리아스 같은 개발도시 출신이라면 그는 모로코 출신입니다. 아직까지 세파르디계 총리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번 전쟁에서 아들과 2명의 조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는 실제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영어가 영국 여왕이나 베냐민 네타냐후의 영어처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한 번은 베냐민 네타냐후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히브리어가 아니라 영어로 말할게요. 제 영어가 당신보다 더 낫거든요. 그는 참모총장으로 복무한 후 1년 동안 휴식을 취했고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연구소에서 데니스 로스와 데이비드 마코브스키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말하길 아이젠코트가 떠난 후에 이 싱크탱크에는 정말 많은 장군들이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롭네요.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이젠 코트가 네타냐후 총리와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제 생각에 네타냐후 이후 시대에 그게 20년, 30년 후든 아니면 5년 후에 네타냐후가 80세가 되어 미국 대통령에 출마할 나이가 되었을 때든 리쿠드와 함께할 야당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그 작은 법만 바꾼다면 말이죠. 네타냐후 이후 시대에는 초정통파와 아랍계 정당을 배제하는 중도 우파와 좌파 정당들이 함께하는 많은 연립정부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네타냐후가 있는 한 인물 중심의 정치 체제가 유지되고 그를 싫어하는 크네세트 의원들 때문에 정치적 교착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 한 번 이상의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2번, 3번, 5번까지도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그랬던 것처럼요. 누군가가 만수르 아바스를 다음 헤르첼로 그리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정치적 교착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아무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역할은 저에게 돌아올 겁니다. 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 거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류상 그 거래는 이스라엘을 매우 취약하게 보이게 합니다. 알다시피 만약 레바논이 실제로 이 거래에 포함된다면 이스라엘은 손이 묶인 셈이 됩니다. 헤즈볼라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의 자금이 풀릴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읽은 합의문에는 이란을 막대한 자금으로 재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론 이것이 이스라엘에겐 축복일 수 있다고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총리가 매우 헌신해온 이론, 즉 이스라엘의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이론에 다시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이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이 백악관에 앉은 역대 가장 친이스라엘 대통령이라고 말한다면 알다시피 우리는 일주일 전에 그렇게 말했으니 지금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에 앉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친이스라엘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익이 충돌하는 듯합니다. 이게 일종의 마지막 결정타가 아닐까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큰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론 네타냐후가 헤즈볼라의 북이스라엘 공격에 보복하기 위해 베이루트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죠? 당신은 미국 대통령이 그를 개인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던 방식을 봤죠. 오바마와 클린턴 모두 네타냐후에게 사적으로 욕을 했지만 트럼프처럼 이스라엘의 야간 뉴스에서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네타냐후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속국임을 증명했죠.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반격을 하긴 했지만 그로 인해 너무 심하게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죠. 네타냐후는 세계와 소통하는 데 능한 정치적 독보적 인물이라는 자신의 명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그 대가를 치렀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그 대가를 치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들이 휴전 협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반격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말하기 이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일인데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뉴스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욕설 검열용 기호까지 다 뜨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총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 그는 반격하지 않아서 헤즈볼라에 대한 억지력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격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전혀 반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정말 끔찍하고 힘든 직업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원한다는 게 신기할 정도죠. 지금 네타냐후가 겪고 있는 일을 보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트와 아이젠코트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힘들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자리는 항상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만듭니다. 당신이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자립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생각해보면 당신이 저보다 미국을 더 잘 아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국인들 그리고 공화당은 오늘날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하길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독립적으로 행동하길 바라는 쪽인가요? 공화당은 예전의 공화당이 아닙니다. 현재 공화당에는 여러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한쪽에는 터커 칼슨이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전통적인 공화당원인 마르코 루비오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공화당의 목소리가 반대편에서는 극단적으로 보이게 되고 그러면 제이디 벤스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입장을 취해야 하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부통령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왜 그게 괜찮은 거죠? 하지만 당신은 그래도 그가 한 말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여러 방향으로 분열 중입니다. 트럼프 시대가 끝난 후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 이스라엘은 대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시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인구 중에서 아주 특정한 집단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제 팟캐스트나 일반적으로도 많이 주목받지 못하는 집단인데 바로 영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인구입니다. 저와 당신 모두 그 집단에 속해 있죠. 정치적으로 이 집단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프랑스계나 러시아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이 집단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 집단의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해외 이미지입니다. 영어 사용자들은 지금 우리가 해외에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비치는지 그리고 이를 바로잡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현 이스라엘 정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합니다. 군사적으로 휴전이 이루어진다면 미디어 전장이 유일하게 남은 전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국제적인 왕따,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슬람 근본주의 핵무기와 집단학살 테러리스트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정당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후보들이 선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 그들이 단결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황이 절박하다고 보고 누가 총리로 선출되든 그 사람이 그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길 팟캐스트에 들러서 함께 해주시고 정치적인 통찰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쇼에 출연하게 되어 기쁩니다. 고마워요, 길. 방금 전분은 길 호프만이었습니다. 길의 분석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논의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스라엘의 공적 영역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논쟁을 부각시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30년 넘게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위협을 경고해 왔습니다. 이란 핵 문제가 국제 외교의 중심이 되기 전부터 또 이란 위협 논의가 유행하기 전부터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핵을 보유한 이란이 이스라엘, 중동, 그리고 자유세계의 대부분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협만 했던 것과 달리 그는 실제로 행동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중동의 0.33%에 불과한 작은 땅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동 전체의 3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 인프라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고 이란의 주요 대리 세력을 약화시켰으며 전 세계 몇 안 되는 나라들만이 가진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핵 야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지역 네트워크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란이 핵무기로 가는 길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한 어쩌면 현 정권이 계속 집권하는 한 어두운 그림자는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을 계속 뒤덮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들은 이번 합의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앞으로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이스라엘 정치, 이스라엘 안보,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의 중심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 미래에 대해 토론하고 결국 선거를 통해 결정할 때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구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과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들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그 입장과 판단이 검증된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도전들은 매우 심각해 쉽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루이스트 팟캐스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